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지, 나에게 왜 그렇게 소홀한지, 왜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지, 때로는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한 말처럼요.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수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수와 같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계산적인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먼저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어야 가능한 길일 겁니다.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인 것처럼 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같이 한번 이슈도 파헤쳐보고 토론도 하는 날이죠.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무려 3년 전부터 이 서버가 공격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국가 안보까지도 그 염려가 옮겨붙고 있는데요. 그 해킹 사태 파장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베트남인을 비롯해서 외국인 취득자는 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또 정답도 보내주실 수 있는 오답도 반갑긴 합니다만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부동산 혹은 건축 관련 용어인데요. 서울시가 도심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단독주택, 빌라, 상가 등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이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이거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침체된 건설 경기를 좀 회복하고 또 주택 공급도 확대해보자 이런 보관인데요. 이거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수익성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 세 글자 용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다양한 선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540님, 아주 빠르게 건폐율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건폐율은 그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요. 요거는 이 건물의 연면적, 그러니까 높이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는가를 뜻하는 세 글자입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그 출발 상황을 보면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32% 올랐고요. 나스닥은 0.02%, S&P 500 지수도 0.09%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개장하자마자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식, 국채, 달러 가치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른바 이제 셀 아메리카 재계 조짐이 엿보였지만 그런데 무디스가 지적했던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 네. 이미 노출된 악재다. 널리 알려진 이제 악재다라는 점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여전히 약세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보다도 0.7% 넘게 떨어져서 100.23을 기록했고 기술주들은 혼조세입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이제 테슬라의 모델 Y와 이제 경쟁 차량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으로 테슬라가 2% 넘게 빠졌죠. 엔비디아 등은 강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또 우크라이나의 휴전 문제를 주시하면서 소폭 올랐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20센트가량 올라서 62달러 69센트로 또 북해산 브렌트 7월 인도분 가격도 배럴당 65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한국 증시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장중 2,600선도 무너졌는데 오늘은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1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62% 올라서 2,619선에서 코스닥도 1% 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7.6포인트 정도 올라서 721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제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9일 만에 매도세를 전환했는데 아직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높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인사사고가 났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식이었는데 또 반복됐습니다. 맞습니다. 또야라고 할 텐데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이 파리바게트 계열사일 거예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이제 SPC 삼립 이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이었는데요. 이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 씨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상반신이 껴서 숨지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네. 당시 A 씨는 이제 뜨거운 빵을 식히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네. 이제 윤활유를 뿌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이제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울러 이제 고용노동부 역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벌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들 토론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토론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처벌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러한 중대재해가 사라지느냐, 참 이게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이 SPC 계열사의 산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제 계열사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에서는 평택의 이제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가 이제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23년 8월에는 이제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고요. 뭐 손가락 절단과 같은 사고도 5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SPC의 이제 허영인 회장이 사고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2022년 이제 사망 사고와 함께 당시에 이제 불매 운동도 거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산재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1월에 이제 SPC의 이제 강동석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징역 3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 묻히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지금 사전 어떤 안전단계 체제와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라면서 이제 CEO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법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SPC 샤니, SPL 공장 그리고 이번에는 SPC 삼립이어서 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대표자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또 하나 금감원이 저축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융당독원이 어제 이제 저축은행 CEO와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건데요. 이번 워크숍의 주요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 부동산 PF, 부실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의 이제 부실 PF 대출 규모가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 2조 9천억 원 상당이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한 8.52%도 굉장히 높은데 네. PF 대출 연체율은 18.9%입니다. 전체 연체율이 2배 이상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일단 금융감독 당국은 이제 6월까지 연체 채권 정리의 속도를 좀 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연체율 관리 목표를 각 저축은행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체율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검사 인력까지 투입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에 어려워서 이제 부실 자산 정리가 쉽겠느냐 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축은행에 맡긴 돈 금액이 줄고 있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축은행 하면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이제 수신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여유 부동자금이 쏠려야 하는데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축은행의 이제 수신 잔액이 이제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99조 5,800여억 원이었는데요.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이제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다 보니까 건전성 관리에 이제 집중했죠. 저축은행 역시. 이러다 보니까 수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을 좀 보게 되면 12회 개월 만기 정기 예금의 금리가 한 2.96%니까 3%에 못 미치거든요. 시중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자금을 유치하기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이제 8.5%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 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더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9월부터는 예금자 보완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조정되면 분명히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당국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 점검과 목표를 이제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이제 고금리로 이제 계속 내세워서 수신 경쟁할 경우에는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에 당분간 돈을 이 수신 금리가 늘어날 거냐, 여수신 규모가 좀 크게 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사람들의 돈을 받아오는 건데 그것도 아직은 좀 여의치 않은가 보네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 예금자 보완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은 그 이후에 또 저축은행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더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폭삭 소가수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저작권이나 막 2차 판권은 우리 기업이 못 가져서 특히 뭐 넷플릭스 이런 데로 다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고용 효과는 높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잘 만든 K-드라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사실 이 드라마 콘텐츠는 서비스 분야거든요. 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이런 드라마와 같은 서비스 수출의 증가가 국내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이제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나 이걸 뭐 IT나 컨텐츠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이런 이제 컨텐츠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IT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서비스 수출의 수요 증가는 관련 산업뿐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유발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요 수출국이 그동안은 이제 미국, 중국
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앞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 역시 새로운 이제 이 어떤 시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제 잘 만든 컨텐츠가 서비스 상품뿐만 아니라 뭐 운송과 IT 컨텐츠 서비스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 K뷰티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산업도 또 수출을 또 같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넓어지는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1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서영민, 조정인,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세 분은 그 KBS 뭐 취재 용도로 쓰는 이제 전화기가 SK텔레콤이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들 어떻게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하셨을 거고요. 아니, 유심까지 교체하신 분 혹시 계세요? 하필이면 저희 회사 법인전화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오, 유심을 그때 법인전화 교체할 때 대부분 교체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통신사도 바꿨어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다 저희는 SKT만 쓰는 이제 법인폰 쓰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폰을 교체하는 사람은 그때 맞춰서 유심 교체를 해주고 아닌 경우에도 아마 이제 방송국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체를 다 와이프도 진행했어요. 예. 유심 교체 신청을 했는데 네. 아직 아무런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게 지금 가입 그 유심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SK텔레콤 그 유심 서버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이게 알려진 지 한 달 정도 됐죠. 네, 네. 그 다시 한번 조사 결과가 하나 둘씩 나왔는데 놀라운 소식이 악성 코드가 3년 전부터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딱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발생한 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지난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SKT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상하게 움직이네라고 인지한 게 한 18일 정도 됩니다. 지난달 18일.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신고도 하고 사태 파악도 하고 처음에 보도자료 나온 게 한 22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된 건데 그때 이제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첫 이제 민관 합동조사단, 네. 민과 관이 함께 한 10명 정도 규모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조사 발표가 지난달 말에 한 번 있었고 그때 이제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어떤 유심 정보 한 4종이 유출됐다라든지 악성 코드 4종이 발견됐다라든지 이제 요런 정보들이 1차 조사 결과 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때도 이 정부 입장에서도 조사단을 꾸려서 좀 급하게 1차 때는 한 거라서 이때는 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2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역시 이제 중간 조사 성격이라 최종 조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해킹을 조사하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서버만 한 3만 대를 했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한 네 바퀴라고 표현하던데 4차 점검까지 하고 5차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간 조사 발표고 최종으로 하려면 한 2달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6월 말 다음 달 말 정도 되면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제 최종 결과 뭐 예를 들어서 해커가 누군지 정말 그 빠져나간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제 발표했던 2차 조사에서 출입 기자들도 놀랐던 포인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최초 해킹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생한 게 이제 지난달 알려진 건데 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뭐 감염되고 유출된 것도 최근의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게 한 2022년까지
그 처음 악성 코드.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들어온 게 한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발생한 걸 뒤늦게 한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이제야 알았다. 이걸 어떻게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기사들도 보면은 SKT가 뭐 3년 동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이유가 어제 결과에서 해킹 이렇게 들어온 게 3년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는 것도 왜 인지를 못했어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는 게 아니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이게 들어왔으니까 유출이 안 됐다고 장담할 수 있어? 라는 불안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실 국회에서 첫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SKT 불러다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네.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는 피해가 이 정도라는 겁니까? 라고 계속 질의를 했을 때 네. 그때 그 국회에서 나온 그 결론이 지금 이만큼만 알고 있지 앞으로 피해는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네. 말했었어요. 그게 구글 출신의 그 전문가 인재 영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봤을 때 이게 한 달쯤 지나면 추가 피해가 있다고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이걸로 뭐 했지? 내 거 뚫렸나? 혹시 내 금융계좌 뚫렸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걱정들이 온갖 종류의 걱정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이 걱정들을 지금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한 거 지금 같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 걱정과 불편인데요. 송대현님은 유심 교체 답변이 안 옵니다. 신청한 대리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그때야 가능하다고 해서 교체하셨다고 하고요. 이혜진님은 초기 매장에 유심 바꾸러 갔다가 T 멤버십 상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매장에 신청하는 게 빠르다고 해서 현장 접수했는데 30번째였어도 연락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세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사이에서 좀 걱정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내 정보가 나간 건지, 혹시나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을지. 근데 이번에 보면 그 단말기 정보 유출이 원래는 1차 조사 때는 네네.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 단말기 정보를 보관하는 저장 서버도 공격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복제폰, 그러니까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니까 걱정됐던 건 혹시 해커가 내 유심 정보를 가지고 가서 나랑 똑같은 폰, 복제폰 또는 쌍둥이 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니까 기기 교체하듯이 네네. 유심만 옮겨 심으면 새로 통화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니까 제 유심 정보를 해커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가지고 있는 유심 정보로 똑같은 폰을 만들어서 마치 내 폰에 그러니까 그 금융 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똑같이 폰을 조작해가지고 다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려면 이 복제폰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IMSI라고 얘기하는 이 S가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해서 이제 구독자 아니면 가입자예요. 가입자 정보. IMSI는 가입자 식별번호라서 이제 강나루 기자 개인을 식별해주는 번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번호로 쓰는 사람이야가 이게 한 가지 축이고, 또 하나가 IMEI, E만 다르죠. IMEI가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단말기 식별번호, 여기서 E가 에퀴먼트, 장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식별번호인데 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뭐가 다르냐, 얘기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네. IMEI라고 부르는 이 단말기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네. 라고 1차 조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폰을 만들 때 필요한 두 가지 정보 축 중에 적어도 IMEI라는 단말기 식별번호는 유출이 안 됐으니 이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야 복제폰이 되는데, 그럼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게 1차였는데 네. 2차 때 근데 우리가 추가 조사를 하고 감염 서버를 더 조사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23대 중에 2대 정도에서 IMEI 이 단말기 식별번호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서버가 이 IMEI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유출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버 안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는 걸 확인했지, 그렇다고 해서 이 IMEI가 또 빠져나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100%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네. 문 따고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맞습니다. 집안까지 들어왔는데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까지 들고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아직 모른다. 근데 저게 이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게 그 로그 기록 자체가 지금 그 당시에 악성 코드 심어진 이후부터 그 일정 기간 동안 로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아하. SKT에서 보관을 최근 것만 한 최근 4개월 것만 해놨기 그 때문에.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의 네, 로그 네. 기록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했는지 기록이 없다. 네, 그러니까 5, 6개월만 있는 거예요. 네, 5, 6개월만 네,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지난 2년은 삭제했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서버에서. 그냥 오래돼서 아니면 누가 보관을 안 해도 해킹한 돼서. 사람이. 오래돼서 이제 SKT에서 네. 따로 보관을 해놓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로그 기록이 있어야 이게 누가 출입을 했고 어떤 기록들을 가져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악성 코드가 심어졌다라고 해서 뭐 나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가져간지 안 가져갔는지를 모른다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어갖고 이걸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네요. 문제인지는 좀 애매모호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로그 기록이 없다라는 건 누가 출입했는지 기록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없다. 뭐 오래된 CCTV 영상이 지워지듯이 네, 거의 뭐 네.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아까 1208님은 SKT는 고객 개인정보 보안에 좀 더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해킹 사고 알고도 그때 한 40시간 지나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거를 고객이 알린 것도 신고 이틀이 지나서였다라고 하고 이번에 악성 코드가 깔린 것도 3년 만에 알았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가 터지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총체적인 난국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초기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해킹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 국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좀 신고가 늦었다 네. 이건데 제가 18일 날 한 오후 6시쯤에 내부적으로 처음 알게 됐고 좀 이상한데 근데 이상하다고 해서 다 해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알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날 저녁에나 외부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제 생각에는 그 조직 안에서 계속 이제 그 보고 절차를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데이터 센터에서 발견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내부 논의를 거치다가 키사라고 이제 인터넷 진흥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법적 신고 기한을 조금 넘겨서 왜 이렇게 이제 늦게 신고를 했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를 초기에 좀 많이 받았었죠. 사실 이번에도 그렇고 일단 한 달 전에 이미 SKT에 굉장한 실망을 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느라 아니면 이걸 굉장히 메가톤급 사안이니까 겁이 나서 좀 더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대중 앞에 내놨을 때 그때 다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도 내부에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감 잡고 있었을 텐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추가 조사 기간에 그 뒤에 발표하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의심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SKT가 얼마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도 결국 모든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로그 기록이 없다는 건 알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 조사 결과가 SKT에 있을 것만 같아요. 그 내용은 발표를 안 했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SKT의 대응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회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또 그지것대로 또 믿기도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또 회사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조사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차, 2차, 3차 또 계속 지난달 나올 테니까. 말 정도는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은 돼야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뚫고 들어왔다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해커일 텐데 이 말도 어려워. BPF 도어? 네네. 그러니까 뭐 서버 뒤에다가 뒷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네. 이게 저도 플레임을 버킷 뭐 필터 뭐 이렇게 되던데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BPF 백도어라고 해서 약간 뒷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서버를 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 같은 걸 심어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료를 낼 때 이 악성 코드가 되게 은닉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숨을 수 있고 네. 발견하고 탐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2차 조사 어제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가 총 25종이 발견됐는데요. 현재까지 이 중에 이제 24종이 24종이 저희가 얘기한 이제 BPF 도어 은닉성이 높다고 하는 이 BPF 도어
악성 코드인데 네. 이게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국계 해커가 이제 많이 쓰는 악성 코드고 그 수법이다라고 해서 혹시 해커가 이제 중국 쪽 계열의 해커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많이 쓰는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쓴다고 해도 이게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 전 세계 해커들에게도 또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처음 쓰고 많이 썼다고 해서 꼭 중국계 해커다라고 단정짓긴 되게 좀 위험합니다. 다만 네, 서영민 기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왜 해킹을 했을까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해커는 왜 했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금융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도 없는 것 같고. 그럼 3년 안에 뭔가 네. 했겠죠. 예, 그리고 불가능하고 단말기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금융 인증 시스템이 다 개인 인증을 또 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통신 기록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스파이 행위 이런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 왜냐하면 타이완에서 이런 행위가 흔했다고 하고 타이완 보안 업체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똑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 대한 중국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이 해킹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해킹 시도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건 그 어떤 금융 정보를 알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를 단순 탈취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주요 인사나 아니면 주요한 관찰 대상들이 어떤 곳에 위치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와 통화를 자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앞단에서 피해가 없고 이쪽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까 이쪽이 생각이 나는데 타이완 쪽에서는 그런 거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 탈취라기보다는 어떤 정보전 국가 대 국가 이런 이야기까지 전개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고려대 김승주 교수가 저희 성공예감 모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사를 타겟팅한 해킹이 계속 많다. 근데 그거는 돈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주요 인사들, 정보 요인들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또 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무게가 현재까지는 실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이게 과기정통부를 비롯해가지고 경찰에서도 따로 수사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국정원도 이게 진행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해커가 어떤 집단이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거라면 또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전화 받을 때 통신보안부터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예전에는 군대에서도 별도의 망을 통해서 통신을 했지만 이제는 군인들도 그렇고 고위인사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통신사 망을 쓰고 주요한 메시지도 카카오톡으로 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얘기도 아니고요. 네. 저 군대 있을 때도 그 군대 훈련할 때 보면 무전기 막 쓰다가 답답하면 휴대전화 전화하죠.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정보를 빼가는 것도 주요 인사의 정보를 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통신망 자체가 사실 국가 기관망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뚫린다는 게 저희 뭐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마비되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이렇게 사회 자체가 멈춰버리는 일도 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뚫린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SKT에서 사실 투자에 아까 이제 청취자분께서 그 보안 투자 얘기도 예. 하셨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왔고 KT가 한 1,200억 정도 하고 있으면 SKT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해왔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SKT에서 좀 그동안 이런 데 있어서 경각심을 좀 덜 가진 거는 되게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 강나루 초기에 기자. 네. 질타를 받은 부분이 이제 늑장 신고랑 조정희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다 부분인데 LG 같은 경우는 확실히 2-3년 전에 거기도 크게 이제 해킹 사태를 겪었어요. 그래서 LG는 이제 그 이후로 좀 보안을 많이 강화해서 투자 액수를 늘렸다고 하고 근데 이제 SKT가 1위 업체에 비해서 KT나 LG에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때 SKT의 이제 변은 이제 SKT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인터넷망의 투자 금액까지 합치면 본인들이 이제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SK텔레콤이 있고 브로드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체 이용자 40%가 SKT고 오랫동안 1위 업체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투자에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어떤 통신사도
뭐 해커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보안 쪽 투자 관련해서도 조정인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고 할 때도 보안 쪽 더 신경 쓰겠다, 투자 늘리겠다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안 문제가 아닌 국방의 문제 차원으로도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고 이제 중요한 게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막 여러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거는 SK텔레콤에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SK텔레콤을 불안해서 떠나려는 고객들 근데 2년 약정한 고객들 위약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도 안 풀렸죠. 그때도 이제 국회 그 상임위 이제 과방이 열렸을 때 의원들 다수가 이제 위약금 면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었고 이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 거 아니냐. 왜 여기 가입자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피해만 본 건데 다른 통신사로 떠나지도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법적 그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SKT도 얘기를 못 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액수가 그 위약금을 할 경우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SKT 내부에서는 이제 회장 배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 해킹 피해는 있었지만 2차 금융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이제 위약금을 변제해 줘 버리면 배임이 오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정부에서도 법인에다가 한 4군데다 돌렸다고 해요. 이거 위약금 면제해주면 법적 문제 없겠냐라고 했는데 그 로펌들에서도 똑 부러지는 대답을 못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추후에 어떤 분쟁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최종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이게 이제 SKT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이후에 좀 면제권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사실 위약금을 조정입니다. 면제해준다고 하면 점유율 면에서도 SKT 이탈자가 많이 늘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사실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유심 그 대기 문자 받자마자 그냥 바로 갈아타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위약금이 남아있거나 이러면 한 번 더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기간이나 할부 기간이나 이런 게 남아있다 이러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도 있지 않을까. 이 시기가 다 지나고 정리되고 나면 그간 해약하시고 넘어가셨던 분들의 위약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말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위약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갈아탈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좀 Z세대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SK텔레콤 011 쓴다는 게 약간 자부심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요금이 약간 비싸도 어디서나 전화가 잘 터진다. 예전에 뭐 PCS부터 출발한 016, 018, 019로 시작했던 통신사들은 지하에서 잘 안 터질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자부심이었고 SK텔레콤은 자기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서는 SK 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통화 연결음 딴딴따란딴 이런 거 넣고 뭔가 차별점을 줄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통화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차별점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심대한 보안 문제가 또 터지니까 1등 사업자로서 이거는 체면만 구긴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서 너무 좀 큰 손해를 준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외양간이라도 이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사들이 이제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 해커가 유출된 건 사실이고 해커 손에 나의 어떤 정보가 넘어가서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지만 또 언론에서 너무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대리점에 줄 막 이렇게 섰을 때 그때 찾아가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내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데 불안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 그때 김승규 교수도 여기 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현재까지 저희가 2중 3중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인터넷 뱅킹에서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일은 아주 낮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공신력 있는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과도한 이제 공포감이 확산되는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거는 또 3차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건축 혹은 부동산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같은 땅에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땅의 면적에다가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한 그 비율을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서울시가 건설 경기 침체를 좀 해소하고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죠. 이게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이게 높을 수 유리하긴 합니다만 반대로 채광이라든지 통풍 또 주차, 교통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서한승님 정답 3글자 보내주셨고요. 미국처럼 이걸 사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잠깐 이런 정책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사서 우리 건물을 더 높이 지을게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5282님은 너무 높아도 안 좋은 게 많아요. 뷰는 좋겠지만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방만수님은 우리 아파트도 재개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나와서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은주님은 여지껏 보내봐도 읽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성공 예감해서 들은 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답 맞추셨습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3글자 다 말하진 않았어요. 예, 아니 뭐가 쓱 지나가는데. 한 글자 반 정도. 들으셨어도 못 들으신 척 해주실 겁니다. 그 정답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건강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예전 분들 막 의료보험이라고 부르시던 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강보험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네요. 일단 이건 인구의 문제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핵심은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좀 늘어난다. 이게 핵심인데요. 내국인이 줄어드는 건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국민이 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외국인은 사실 또 이것도 일견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난다는데 한 5년 정도 비교를 해보니까 내국인은 이제 29만 명에서 26만 명,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줄었는데 외국인이 한 13만 명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 정도 내국인이 줄었는데 외국인은 이제 4배 넘게 늘어나면서 이게 과연 이제 맞느냐 이렇게 좀 계속 가는 게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괜찮겠느냐라는 어떤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보 재정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그렇죠. 사실 근데 그 건보 재정은 내국인이 좀 적자가 많고 외국인은 사실 뭐 이렇게 흑자여서 재정적으로는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건 이제 문제점이 일부 이제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만 이제 부정하게 받고 자격이 없는데 건보 먹튀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다. 네.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정수급액이 네. 늘고 있다라는 뭐 거죠. 지난해만 봐도 외국인 부정수급이 한 적발이 한 17,000명 정도였는데 네. 뭐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7% 정도가 증가한 거고 부정수급액도 한 25억 원 정도로 해서 한 30% 가까이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이 늘다 보니까 부정수급 건수도 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인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인이 가입자도 많다 보니까 부정수급에서도 좀 월등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아직 한 25억 원, 30억 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막 건강보험을 막 훼손할 정도로는 아닙니다만 늘고 있고 약간 또 이제 국민 정서랑도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사실 이 부분도 봐야 되고 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이 가입 기간이 정확하게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왜냐하면 외국인 알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26억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게 사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온라인에 뜬 기사로 사례로 보면 중국인 누구씨
뭐 베트남인 누구시 이런 식으로 사례를 보면 막 화가 나고 우리나라 건강 재정을 해칠 것 같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강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6억의 부족 수급이 있었지만 훨씬 더 그 외국인의 그 즉 적자 흑자를 따져보면 흑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흑자냐 적자냐 살피면 사실은 한 90조 정도를 썼고 80조 정도를 걷었기 때문에 10조 정도 적자긴 한데요. 국가가 그걸 다 메꿔서 2023년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흑자입니다. 흑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큰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균형 있게 보려면 외국인 정말 중국인, 뭐 베트남인, 뭐 태국인 이런 사람만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라거나 영주권자인 분들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는 그쪽이 더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싱가포르에 계시는 우리 교민 현지에서 이빨 수술하려다가 너무 비싸서 의사한테 왜 이렇게 비싸 했더니 너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가서 치료받고 와. 비행기값 빼도 이익이야.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에 왔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듣고 미국 영주권자들도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 부정적 그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국내 수급권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오히려 그런 쪽이 부정수급으로 따지자면 훨씬 많을 겁니다. 요건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말을 저는 시작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이제 미국처럼 의료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한국 한 번씩 이제 가족들 만나러 올 겸 치료도 받을 겸 겸사겸사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만 낳고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잘 돼 있거든요. 이 그 건강보험 제도나 아니면 의료비가 좀 보험을 받으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잘 누릴 수는 있는데 그런 사정에서 이제 뭐 왜 이렇게 중국인이 많냐, 뭐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많이 이제 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부정수급 건수도 좀 많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같아도 옆 나라에 이렇게 가서 편하게 특히 이제 조선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 가서 싸게 치료할 수 있고 또 수준도 높아요.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뭐 내 가족이 한 명 가서 일을 한다. 그럼 나도 따라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치료받고 나오고 싶다는 마음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이걸 이제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떤 허점이 있어서 왜 못 막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의료보험 이런 건강보험 혜택 때문에 오신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거 답을 찾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그분들이 오셔서 생산과 소비에 기여를 한다. 그럼 또 우리 GDP에 도움은 되는 거기는 한데. 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분명히 중국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가 타간 보험금보다 한 7, 8천억 원 많습니다. 연간 2022년 3년 기준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7천억 원 정도 흑자로 기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국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적자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말씀하셨던 우리 동포도 많고 왕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실손보험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손보험으로 연간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적자 규모가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에도 자기 부담금이 있고 또 건강보험에서도 나가는 돈이 일부분 또 있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이용하려다가 건보재정까지 또 같이 악화되는 이게 참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일종의 정말 잘못된 행위로 그 도덕적 해이기 때문에 사실 내국인의 부정수급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에 한해서만 부정수급은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되게 큰 강점이자 장점이기도 해서 여기서도 저희가 그 외국 인력 유입이나 인구 구조, 한국 그 산업 인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경쟁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서 좋은 어떤 의료 시스템 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저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국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겐 제공하지 말자. 혹은 그 나라에게 우리가 건보를 지원을 하면 우리 국민들도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도록 요구하자. 그러니까 상호주의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국제 관례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 관례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대요.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라고 해서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하지 않고 특히나 어떤 선진국이나 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더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개발도상국에서 온 분들한테. 네, 그리고 이게 특정 나라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부양가족이 적용되냐 마냐가 이제 나라별로 좀 그 피부양가족 뭐 할 때 좀 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가 이제 뭐 특정 국가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거기서 적자가 심하다 그럼 우리도 하지 말고 이제 적자를 메꾸자 뭐 이런 상호주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좀 이게 외교적으로 분쟁의 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신홍 님이 호주에 사시는 분도 치료차 한국으로 오시더라고요. 또 0358님 옆집 딸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 간 지 30년이 넘었는데 갑상선 암 진단받고 한국에 와서 6개월 있다가 수술 받고 갔네요. 저 6개월이 워낙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6개월은 보험료를 내야 6개월은 한국에 있었어야 그때부터 된다 하니까 6개월 지나서 혜택을 받고 가시는 겁니다. F4 비자 가진 재외 동포분들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개개인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게 집단, 국가로 봤을 때는 또 모두의 손실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죠. KBS 서영민, 조정인, 강나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부동산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지역별로 집값도 어떻게 될지 각종 규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